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해룡전 진실을 밝힌 며느리. 여기 첫날 밤에 남편을 잃은 억울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남장을 하고서 진실을 찾아 나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옛날 옛적 조선의 관동 땅 깊은 산자락에 장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장계형이라 했지요. 장선비는 마음이 곱고 어진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답니다. 이보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없으니 자네 아들 하나를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나? 형은 아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아들들 중 가장 슬기롭고 바른 아이를 형에게 맡겼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장계현이었지요. 계현이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고 예절도 바르게 배웠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도 귀담아 듣고 친구들과 다툼 한 번 없었지요. 하루는 마을 스님이 계현이를 보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나라의 이름을 떨칠 인물이 될 것이요. 그 말대로 계현은 커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조정에서는 그를 똑똑하고 믿음직한 선비라며 기뻐했답니다. 우리 계현이 드디어 큰 일을 했구나. 장선비 댁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떡을 돌리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 뒤로 계현은 이웃 마을에 사는 연씨 집안의 딸과 혼인했어요. 연씨 부인은 마음이 곱고 정이 많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잘 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갑준이었답니다. 갑준은 아버지를 꼭 닮아 바르고 슬기로운 아이로 자랐어요. 마을 어른들은 이 집안엔 참으로 복이 많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연씨 부인은 병을 얻고 말았어요. 계현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연씨 부인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이제 갑준이도 커가니 어미의 자리가 필요하겠지. 계현은 고민 끝에 유씨라는 여인을 새 아내로 들이게 되었어요. 유씨는 겉으로는 얌전하고 자애로워 보여 모두가 안심했지요. 제가 갑준이 어머니처럼 잘 보살피겠습니다. 유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씨는 속마음과 겉모습이 달랐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갑준을 친아들처럼 대했지만 눈에 안 보일 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곤 했지요. 갑준은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빨랐지만
아버지를 생각해 유씨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겉으로는 조용하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답니다. 이대로만 쭉 평화롭고 조용하면 좋겠구먼. 개연은 그런 집안을 보며 마음 놓고 관직에 충실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 조용함 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차곡차곡 어두운 그림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림자는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유씨는 점점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을 키워갔지요. 하지만 갑준이 점점 장성하며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지자 유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듯 보이던 장씨댁에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답니다. 개연의 아들 갑준이는 자라면서 마을에서도 이름난 청년이 되었어요. 성품은 바르고 말씨는 곱고 얼굴도 단정하여 동네 어른들마다 저런 아이가 집안의 복이지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갑준이 16이 되던 해, 개연은 아들의 혼처를 구하러 나섰어요. 그러다 이웃 고을 김참봉의 딸을 만나게 되었지요. 김소전은 조용하고 단정하며 바느질도 글 읽기도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개연은 첫눈에 이 아이라면 갑준이와 잘 어울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김씨네도 갑준의 인물됨과 가문을 듣고는 선뜻 혼례를 허락했어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 아래 혼례날이 정해졌지요. 그날은 봄바람이 부는 따스한 날이었어요. 꽃잎이 하늘에서 소복소복 떨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고운 옷을 입고 혼례 잔치에 모였지요. 갑준과 김씨는 고운 혼례복을 입고 웃으며 큰 절을 올렸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소. 복을 많이 받으시게. 잔치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었어요. 김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갑준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오늘부터 나는 그대의 남편이요. 부디 서로 아끼며 살도록 하세. 김씨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갑자기 신방문이 끽 하고 열렸어요. 누구시오? 갑준이 놀라며 몸을 일으키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달려와 갑준을 향해 무엇인가 휘둘렀어요. 김씨는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떨기만 했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검은 그림자는 갑준을 해치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답니다.
그날 새벽, 신방에서 끔찍한 일이 났다는 소문이 번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어찌 첫날 밤에 그런 일이? 신부가 혹 무슨 음모라도? 사람들은 곧바로 김씨를 의심했어요. 신방 안엔 갑준과 김씨 둘뿐이었으니까요. 김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가 밤에 들어와서 저는 하지만 어른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김씨의 아버지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마을의 체면과 여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결국 김씨는 누명을 쓴 채 관아에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차디찬 옥방에서 김씨는 눈물만 흘렸지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누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꼭 밝혀내고 말 거예요. 그날 밤 김씨는 결심했어요. 누가 남편을 해친 것인지 꼭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도 씻어내겠다고 말이에요. 이대로 갇혀서 울고만 있으면 안 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해. 김씨는 눈을 굳게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 눈동자 속엔 분명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차디찬 옥방 안, 김씨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샜어요. 억울함에 가슴이 메어왔지만 끝없이 흐르는 눈물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을 해친 자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나는 영영 누명을 쓰게 될 거야. 김씨는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기회를 엿보아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왔지요. 곧장 집으로 달려간 김씨는 아버지의 옷 중 깨끗하고 튼튼한 도포 한 벌을 챙겼어요. 머리카락도 묶어 감추고 얼굴엔 먼지를 묻혀 남자처럼 보이게 꾸몄지요. 자, 이제 나는 김낭자가 아닌 김낭자의 오라버니요. 스스로에게 말하며 거울을 바라보던 김씨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린 소녀가 아닌 결심한 여인의 것이었지요. 김씨는 곧바로 시댁이 있는 마을 근처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뒷산 너머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늙은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김씨는 그 집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작은 방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노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김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눈빛이 곱구나. 함께 밥 지어 먹고 살자꾸나.
그날부터 김 씨는 노파와 함께 지내며 조용히 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낮에는 장에 나가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면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지요. 갑준 도련님, 꼭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방 밖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노파가 살금살금 마당을 지나 어디론가 향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시나? 김 씨는 조용히 그를 따랐어요. 노파는 뒷산 작은 대나무 숲에 다다르자 누군가와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너 또 내려왔느냐? 예, 어머니. 그 일이 들킬까 두려워 죽을 맛입니다. 걱정 마라. 계모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하지만 어서 멀리 도망가야 한다. 칼이랑 복면을 들키면 넌 끝장이니라.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칼이랑 복면? 계모? 그것은 분명 갑준 도련님 이야기였어요. 노파가 돌아오자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까 어딜 다녀오셨어요?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마음이 무겁다. 양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돌이었지. 그 아이가 며칠 전 몰래 내려왔어. 자기가 장씨집 계모에게 부탁을 받고는 갑준이라는 총각을 해치고 증거로 피 묻은 칼과 복면을 배천에 싸서는 그 여인에게 갖다 줬다더구나. 그 계모는 그걸 급히 쌀독 속에 넣었다 했고. 김 씨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지만 마음을 다잡았지요. 끝까지 노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김 씨는 방 안에서 떨리는 마음을 꼭 안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 내일이 오면 쌀독을 찾으러 가야 해. 도련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거야. 달빛 아래 김 씨의 눈은 맑고 단단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 하늘 끝까지 진실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김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어요. 노파에게는 장터에 간다고 말하고 곧장 장씨 집으로 향했지요.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김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담장을 넘었어요. 조용한 마당, 새벽 햇살 아래 장씨 집은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씨는 숨죽인 채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창고 문은 낡고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김씨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을 살폈어요. 곧 낡은 쌀독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바로 저 아닐까?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안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숨소리와 함께 김씨는 뒤로 물러났어요. 쌀독 속에는 배천으로 쌓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남편 갑준을 해친 도구들이었어요. 도련님, 김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무섭고 슬펐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지요. 그 길로 김씨는 쌀독에서 그것을 꺼내어 시아버지 개현의 방으로 향했어요. 개현은 책을 읽고 있다가 문 밖에 선 김씨를 보며 놀랐지요. 이보게, 자네는 며느리가 아닌가? 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 천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시아버님, 도련님께서 신방에서 돌아가시던 날 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려 떠났고 마침내 이걸 찾았습니다. 개연은 손을 떨며 천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갑준아, 내 아들 갑준아. 그날 밤 개연은 깊은 슬픔에 잠기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틀 뒤 조용히 종들을 불러 말했지요. 유씨 부인과 그녀의 소생들을 안채에 가두거라. 누구도 들이지 말고. 그리고 개연은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모든 문을 닫고 벽장마다 물건을 빼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불길이 장씨 집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이야기에선 잔혹한 장면은 생략해요. 대신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장씨 댁의 터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답니다. 개현 선비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났대. 어찌 그런 화를. 그만큼 큰 슬픔이었겠지. 개연은 그 길로 관직을 버리고 이름도 지우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마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장씨 집이 불에 타고 개현선비가 떠난 뒤 김씨는 깊은 한숨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꿋꿋이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마치 배 안에서 생명이 살며시 꿈틀거리는 듯 했지요. 도련님, 당신의 아이가 제 안에 있어요. 그 말에 김씨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갑준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 속에서도 그 아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작은 빛이 되었지요. 10달 뒤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김씨는 건장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작지만 맑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고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김씨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넌 하늘이 내려준 용이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줄 아이지. 너의 이름은 해룡이란다. 해룡은 빠르게 자랐어요. 3살이 되자 또랑또랑한 말도 잘하고 길 가는 어른에게 절도 잘했지요. 무엇보다 해룡의 눈은 빛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깊은 뜻을 간직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김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늙은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요. 정계현은 아직 살아있으니 산중에 그 절로 가거라. 아이가 조부를 만나야 할 때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김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작은 보따리에 해룡의 옷과 약간의 쌀을 챙겨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산속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좁았지만 김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산마루를 넘어 한적한 절에 도착했어요. 절집 문을 두드리자 중이 나와 말했어요. 이 절엔 말없이 지내는 은자가 한 사람 있을 뿐이요. 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긴 수염을 기르고 옷이 누더기가 된 한 노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비의 고든 기운을 지니고 있었지요. 시아버님.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선 김씨와 해룡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저 아이는 갑준이의 아이로구나.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룡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해룡이에요. 해룡은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개연의 마음속 얼음은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그날부터 개연은 다시 세상으로 나올 결심을 했어요. 김씨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마음속 상처도 함께 달래주었지요. 해룡은 매일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배우며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장씨 일가를 보며 말했어요. 김씨 부인은 참으로 지혜롭고 고든 사람이야. 해룡이도 총명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김씨와 해룡, 개연 선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화란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머지않아 다시 한번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개현 선비는 손자 해룡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책을 읽으며 해룡에게 글을 가르쳤고, 김씨는 그런 개연을 공손하게 모시며 살림을 꾸려갔지요. 시아버님, 오늘 아침에는 흑임자 죽을 쑤었습니다. 드셔보세요. 김씨는 여전히 정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개연은 그런 며느리를 늘 고마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연의 이웃골에서 혼처를 중매하겠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장 선비님, 이제 혼자 지내지 말고 조용하고 단정한 최씨 부인을 맞으시지요. 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해룡에게 어른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마침내 허락하고 말았지요. 최씨는 첫인상은 얌전하고 웃음도 자주 지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김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전부인 소생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쥐고 있냐며 속으로 꺼려했지요. 나는 이 집에 정식으로 들어온 안 사람인데 왜 살림은 저 여인이 보나. 최씨는 속으로 불만을 키우다가 어느 날 몰래 골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유씨의 동생 등룡이 관동의 태수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였지요. 태수라면 이 집안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던가? 최씨는 몰래 등룡을 만나 김씨에 대한 얘기를 꾸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날이 제게 조용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옛날 유씨 부인은 그 며느리 김씨에게 의심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이다. 처음엔 못 믿겠다는 듯하던 등룡도 점점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도 누이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오해라도 밝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등용태수는 조사를 핑계로 개연댁을 수차례 드나들며 몰래 김씨를 감시하게 되었어요. 김씨는 몰랐지만 집안 안팎에는 이미 어지러운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곁에서 오래 일한 여종 옥매가 안방 쪽에서 이상한 말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조만간 김씨를 옥에 가두게 될 것이니 나와 함께 준비하시게. 이 말을 들은 옥매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김씨에게 알렸어요. 마님,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최씨 마님이 태수나리야 몰래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씨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옥매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는 해야겠지. 그날 밤 옥매는 몰래 상자에 약재를 갈아두었어요. 최씨의 밥에 몰래 그것을 넣어 병에 걸리게 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큰 실수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최씨가 아닌 개현선비가 그 밥을 먼저 드시게 된 거예요. 오늘 밥맛이 좀 이상하구나. 개연은 밥을 반쯤 먹다가 기운이 가라앉으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일로 김씨와 옥매는 관아에 붙잡혀가고 말았지요. 등용태수는 사람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김씨와 그 하녀가 저지른 일이다. 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려라. 옥매는 억울함에 펑펑 울었고 김씨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도 믿지 않으실 테지요. 옥매는 깊은 밤 몰래 간수를 매수했어요. 동생을 대신 감옥에 들여보내고는 짐을 싸들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이 억울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왕께 진정을 올릴 것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걸었어요. 저 북을 치기 전까지 절대로 주저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녀는 등문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의 억울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북을 칠 수 있다는 한양의 큰 북 앞에 말이지요. 한양 성문 앞 커다란 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북은 바로 등문고라 하여 억울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북을 쳐서 임금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 있었지요. 한밤중 그 앞에 조용히 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옥매였지요. 흙 묻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옥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외쳤어요. 마님과 해룡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소리를 임금님께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힘껏 북을 쳤어요. 둥, 둥, 둥. 한양도성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궁궐 안까지 울려 퍼졌지요. 왕은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백성이 억울하다 하니 어찌 그냥 넘길 수 있으랴. 곧 왕은 형조 판서를 불러 명하였어요. 당장 관동 땅으로 가서 사실을 살펴보고 억울한 자가 있다면 풀어주고 나쁜 자가 있다면 벌을 내려라. 형조 판서는 말을 달려 관동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옥에 갇힌 김씨와 옥매를 찾아가 조용히 진실을 들었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옛날 갑준도련님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씨 마님은 늘 정직하고 해룡 도련님은 바른 심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형조 판서는 그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최 씨와 등용 퇴수를 불러 신문했지요. 그들의 말은 자꾸 앞뒤가 맞지 않았고 증인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형조 판서는 판결을 내렸지요. 최 씨는 거짓으로 집안을 어지럽힌 죄로 벌을 받고 등용 대수는 관직에서 물러나라. 김 씨는 무죄이며 옥매도 중직한 하녀로서 공이 크도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김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 뒤 왕은 형조 판서가 보낸 표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질고 중직한 집안이로다. 김씨와 해룡을 궁으로 들이라. 왕궁에 도착한 해룡은 깔끔한 도포를 입고 단정하게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에 왕은 감탄했어요. 어찌 저리도 맑은 눈빛을 가졌는가. 몸은 가볍고 얼굴은 고우며 눈빛은 별처럼 맑도다. 진정 옥골 선풍이로구나. 왕은 곧바로 해룡에게 공주와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라. 해룡은 공주와 혼례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조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는 어머니 김씨를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정직한 관리가 되었어요. 김씨는 그렇게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며느리에서 어진 어머니로 다시 나라 사위의 어머니로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해룡은 늘 말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 덕분입니다. 그 말에 김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없이 해룡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의로움은 반드시 빛을 낸다는 말이 되었다지요. 해룡전, 진실을 밝힌 며느리. 여기 첫날 밤에 남편을 잃은 억울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남장을 하고서 진실을 찾아 나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옛날 옛적 조선의 관동 땅 깊은 산자락에 장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장계형이라 했지요. 장선비는 마음이 곱고 어진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답니다. 이보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없으니 자네 아들 하나를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나? 형은 아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아들들 중 가장 슬기롭고 바른 아이를 형에게 맡겼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장계현이었지요. 계현이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고 예절도 바르게 배웠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도 귀담아 듣고 친구들과 다툼 한 번 없었지요. 하루는 마을 스님이 계현이를 보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나라의 이름을 떨칠 인물이 될 것이요. 그 말대로 계현은 커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조정에서는 그를 똑똑하고 믿음직한 선비라며 기뻐했답니다. 우리 계현이 드디어 큰 일을 했구나. 장선비 댁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떡을 돌리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 뒤로 계현은 이웃 마을에 사는 연씨 집안의 딸과 혼인했어요. 연씨 부인은 마음이 곱고 정이 많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잘 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갑준이었답니다. 갑준은 아버지를 꼭 닮아 바르고 슬기로운 아이로 자랐어요. 마을 어른들은 이 집안엔 참으로 복이 많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연씨 부인은 병을 얻고 말았어요. 계현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연씨 부인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이제 갑준이도 커가니 어미의 자리가 필요하겠지. 계현은 고민 끝에 유씨라는 여인을 새 아내로 들이게 되었어요. 유씨는 겉으로는 얌전하고 자애로워 보여 모두가 안심했지요. 제가 갑준이 어머니처럼 잘 보살피겠습니다. 유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씨는
속마음과 겉모습이 달랐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갑준을 친아들처럼 대했지만 눈에 안 보일 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곤 했지요. 갑준은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빨랐지만 아버지를 생각해 율씨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겉으로는 조용하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답니다. 이대로만 쭉 평화롭고 조용하면 좋겠구먼. 개연은 그런 집안을 보며 마음 놓고 관직에 충실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 조용함 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차곡차곡 어두운 그림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림자는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유씨는 점점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을 키워갔지요. 하지만 갑준이 점점 장성하며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지자 유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듯 보이던 장씨댁에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답니다. 개연의 아들 갑준이는 자라면서 마을에서도 이름난 청년이 되었어요. 성품은 바르고 말씨는 곱고 얼굴도 단정하여 동네 어른들마다 저런 아이가 집안의 복이지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갑준이 16이 되던 해, 개연은 아들의 혼처를 구하러 나섰어요. 그러다 이웃 고을 김참봉의 딸을 만나게 되었지요. 김소전은 조용하고 단정하며 바느질도 글 읽기도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개연은 첫눈에 이 아이라면 갑준이와 잘 어울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김씨네도 갑준의 인물됨과 가문을 듣고는 선뜻 혼례를 허락했어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 아래 혼례날이 정해졌지요. 그날은 봄바람이 부는 따스한 날이었어요. 꽃잎이 하늘에서 소복소복 떨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고운 옷을 입고 혼례 잔치에 모였지요. 갑준과 김씨는 고운 혼례복을 입고 웃으며 큰 절을 올렸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소. 복을 많이 받으시게. 잔치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었어요. 김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갑준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오늘부터 나는 그대의 남편이요. 부디 서로 아끼며 살도록 하세. 김씨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갑자기 신방문이 끽 하고 열렸어요. 누구시오? 갑준이 놀라며 몸을 일으키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달려와 갑준을 향해 무엇인가 휘둘렀어요.
김씨는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떨기만 했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검은 그림자는 갑준을 해치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답니다. 그날 새벽, 신방에서 끔찍한 일이 났다는 소문이 번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어찌 첫날 밤에 그런 일이, 신부가 혹 무슨 음모라도? 사람들은 곧바로 김씨를 의심했어요. 신방 안엔 갑준과 김씨 둘뿐이었으니까요. 김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가 밤에 들어와서 저는 하지만 어른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김씨의 아버지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마을의 체면과 여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결국 김씨는 누명을 쓴 채 관아에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차디찬 옥방에서 김씨는 눈물만 흘렸지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누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꼭 밝혀내고 말 거예요. 그날 밤 김씨는 결심했어요. 누가 남편을 해친 것인지 꼭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도 씻어내겠다고 말이에요. 이대로 갇혀서 울고만 있으면 안 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해. 김씨는 눈을 굳게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 눈동자 속엔 분명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차디찬 옥방 안, 김씨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샜어요. 억울함에 가슴이 메어왔지만 끝없이 흐르는 눈물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을 해친 자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나는 영영 누명을 쓰게 될 거야. 김씨는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기회를 엿보아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왔지요. 곧장 집으로 달려간 김씨는 아버지의 옷 중 깨끗하고 튼튼한 도포 한 벌을 챙겼어요. 머리카락도 묶어 감추고 얼굴엔 먼지를 묻혀 남자처럼 보이게 꾸몄지요. 자, 이제 나는 김낭자가 아닌 김낭자의 오라버니요. 스스로에게 말하며 거울을 바라보던 김씨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린 소녀가 아닌 결심한 여인의 것이었지요. 김씨는 곧바로 시댁이 있는 마을 근처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뒷산 너머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늙은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김씨는 그 집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작은 방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노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김 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눈빛이 곱구나. 함께 밥 지어 먹고 살자꾸나. 그날부터 김 씨는 노파와 함께 지내며 조용히 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낮에는 장에 나가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면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지요. 갑준 도련님, 꼭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방 밖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노파가 살금살금 마당을 지나 어디론가 향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시나? 김 씨는 조용히 그를 따랐어요. 노파는 뒷산 작은 대나무 숲에 다다르자 누군가와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너 또 내려왔느냐? 예, 어머니. 그 일이 들킬까 두려워 죽을 맛입니다. 걱정 마라. 계모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하지만 어서 멀리 도망가야 한다. 칼이랑 복면을 들키면 넌 끝장이니라.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칼이랑 복면? 계모? 그것은 분명 갑준 도련님 이야기였어요. 노파가 돌아오자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까 어딜 다녀오셨어요?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마음이 무겁다. 양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돌이었지. 그 아이가 며칠 전 몰래 내려왔어. 자기가 장씨집 계모에게 부탁을 받고는 갑준이라는 총각을 해치고 증거로 피 묻은 칼과 복면을 배천에 싸서는 그 여인에게 갖다 줬다더구나. 그 계모는 그걸 급히 쌀독 속에 넣었다 했고. 김 씨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지만 마음을 다잡았지요. 끝까지 노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김 씨는 방 안에서 떨리는 마음을 꼭 안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 내일이 오면 쌀독을 찾으러 가야 해. 도련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거야. 달빛 아래 김 씨의 눈은 맑고 단단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 하늘 끝까지 진실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김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어요. 노파에게는 장터에 간다고 말하고 곧장 장씨 집으로 향했지요.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김씨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담장을 넘었어요. 조용한 마당, 새벽 햇살 아래 장씨 집은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씨는 숨죽인 채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창고 문은 낡고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김씨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을 살폈어요. 곧 낡은 쌀독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바로 저 아닐까?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안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숨소리와 함께 김씨는 뒤로 물러났어요. 쌀독 속에는 배천으로 쌓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남편 갑준을 해친 도구들이었어요. 도련님, 김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무섭고 슬펐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지요. 그 길로 김씨는 쌀독에서 그것을 꺼내어 시아버지 개현의 방으로 향했어요. 개현은 책을 읽고 있다가 문 밖에 선 김씨를 보며 놀랐지요. 이보게, 자네는 며느리가 아닌가? 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 천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시아버님, 도련님께서 신방에서 돌아가시던 날 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려 떠났고 마침내 이걸 찾았습니다. 개연은 손을 떨며 천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갑준아, 내 아들 갑준아. 그날 밤 개연은 깊은 슬픔에 잠기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틀 뒤 조용히 종들을 불러 말했지요. 유씨 부인과 그녀의 소생들을 안채에 가두거라. 누구도 들이지 말고. 그리고 개연은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모든 문을 닫고 벽장마다 물건을 빼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불길이 장씨 집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이야기에선 잔혹한 장면은 생략해요. 대신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장씨 댁의 터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답니다. 개현 선비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났대. 어찌 그런 화를. 그만큼 큰 슬픔이었겠지.
개연은 그 길로 관직을 버리고 이름도 지우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마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장씨 집이 불에 타고 개연 선비가 떠난 뒤 김씨는 깊은 한숨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꿋꿋이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마치 배 안에서 생명이 살며시 꿈틀거리는 듯 했지요. 도련님, 당신의 아이가 제 안에 있어요. 그 말에 김씨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갑준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 속에서도 그 아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작은 빛이 되었지요. 10달 뒤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김씨는 건장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작지만 맑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고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김씨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넌 하늘이 내려준 용이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줄 아이지. 너의 이름은 해룡이란다. 해룡은 빠르게 자랐어요. 3살이 되자 또랑또랑한 말도 잘하고 길 가는 어른에게 절도 잘했지요. 무엇보다 해룡의 눈은 빛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깊은 뜻을 간직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김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늙은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요. 정계현은 아직 살아있으니 산중에 그 절로 가거라. 아이가 조부를 만나야 할 때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김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작은 보따리에 해룡의 옷과 약간의 쌀을 챙겨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산속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길은 좁았지만 김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산마루를 넘어 한적한 절에 도착했어요. 절집 문을 두드리자 중이 나와 말했어요. 이 절엔 말없이 지내는 은자가 한 사람 있을 뿐이요. 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긴 수염을 기르고 옷이 누더기가 된 한 노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비의 고든 기운을 지니고 있었지요. 시아버님.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선 김씨와 해룡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저 아이는 갑준이의 아이로구나.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룡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해룡이에요. 해룡은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개연의 마음속 얼음은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그날부터 개연은 다시 세상으로 나올 결심을 했어요. 김씨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마음속 상처도 함께 달래주었지요. 해룡은 매일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배우며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장씨 일가를 보며 말했어요. 김씨 부인은 참으로 지혜롭고 고든 사람이야. 해룡이도 총명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김씨와 해룡, 개연 선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화란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머지않아 다시 한번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개현 선비는 손자 해룡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책을 읽으며 해룡에게 글을 가르쳤고, 김씨는 그런 개연을 공손하게 모시며 살림을 꾸려갔지요. 시아버님, 오늘 아침에는 흑임자죽을 쑤었습니다. 드셔보세요. 김씨는 여전히 정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개연은 그런 며느리를 늘 고마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연의 이웃골에서 혼처를 중매하겠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장 선비님, 이제 혼자 지내지 말고 조용하고 단정한 최씨 부인을 맞으시지요. 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해룡에게 어른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마침내 허락하고 말았지요. 최씨는 첫인상은 얌전하고 웃음도 자주 지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김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전부인 소생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쥐고 있냐며 속으로 꺼려했지요. 나는 이 집에 정식으로 들어온 안 사람인데 왜 살림은 저 여인이 보나. 최씨는 속으로 불만을 키우다가 어느 날 몰래 골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유씨의 동생 등룡이 관동의 태수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였지요. 태수라면 이 집안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던가? 최씨는 몰래 등룡을 만나 김씨에 대한 얘기를 꾸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날이 제게 조용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옛날 유씨 부인은
그 며느리 김씨에게 의심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이다. 처음엔 못 믿겠다는 듯하던 등용도 점점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도 누이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오해라도 밝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등용태수는 조사를 핑계로 개연댁을 수차례 드나들며 몰래 김씨를 감시하게 되었어요. 김씨는 몰랐지만 집안 안팎에는 이미 어지러운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곁에서 오래 일한 여종 옥매가 안방 쪽에서 이상한 말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조만간 김씨를 옥에 가두게 될 것이니 나와 함께 준비하시게. 이 말을 들은 옥매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김씨에게 알렸어요. 마님,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최씨 마님이 태수나리와 몰래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씨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옥매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는 해야겠지. 그날 밤 옥매는 몰래 상자에 약재를 갈아두었어요. 최씨의 밥에 몰래 그것을 넣어 병에 걸리게 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큰 실수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최씨가 아닌 개현선비가 그 밥을 먼저 드시게 된 거예요. 오늘 밥맛이 좀 이상하구나. 개연은 밥을 반쯤 먹다가 기운이 가라앉으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일로 김씨와 옥매는 관아에 붙잡혀가고 말았지요. 등용태수는 사람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김씨와 그 하녀가 저지른 일이다. 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려라. 옥매는 억울함에 펑펑 울었고 김씨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도 믿지 않으실 테지요. 옥매는 깊은 밤 몰래 간수를 매수했어요. 동생을 대신 감옥에 들여보내고는 짐을 싸들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이 억울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왕께 진정을 올릴 것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걸었어요. 저 북을 치기 전까지 절대로 주저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녀는 등문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의 억울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북을 칠 수 있다는 한양의 큰 북 앞에 말이지요. 한양 성문 앞 커다란 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북은 바로 등문고라 하여 억울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북을 쳐서
임금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 있었지요. 한밤중 그 앞에 조용히 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옥매였지요. 흙 묻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옥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외쳤어요. 마님과 해령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소리를 임금님께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힘껏 북을 쳤어요. 둥, 둥, 둥. 한양 도성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궁궐 안까지 울려 퍼졌지요. 왕은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백성이 억울하다 하니 어찌 그냥 넘길 수 있으랴. 곧 왕은 형조 판서를 불러 명하였어요. 당장 관동 땅으로 가서 사실을 살펴보고 억울한 자가 있다면 풀어주고 나쁜 자가 있다면 벌을 내려라. 형조 판서는 말을 달려 관동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옥에 갇힌 김씨와 옥매를 찾아가 조용히 진실을 들었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옛날 갑준 도련님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씨 마님은 늘 정직하고 해룡 도련님은 바른 심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형조 판서는 그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최씨와 등용퇴수를 불러 신문했지요. 그들의 말은 자꾸 앞뒤가 맞지 않았고 증인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형조 판서는 판결을 내렸지요. 최씨는 거짓으로 집안을 어지럽힌 죄로 벌을 받고 등용대수는 관직에서 물러나라. 김씨는 무죄이며 옥매도 충직한 하녀로서 공이 크도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김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 뒤 왕은 형조 판서가 보낸 표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질고 충직한 집안이로다. 김씨와 해룡을 궁으로 들이라. 왕궁에 도착한 해룡은 깔끔한 도포를 입고 단정하게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에 왕은 감탄했어요. 어찌 저리도 맑은 눈빛을 가졌는가. 몸은 가볍고 얼굴은 고우며 눈빛은 별처럼 맑도다. 진정 옥골 선풍이로구나. 왕은 곧바로 해룡에게 공주와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라. 해룡은 공주와 혼례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조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는 어머니 김씨를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정직한 관리가 되었어요. 김씨는 그렇게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며느리에서 어진 어머니로
다시 나라 사위의 어머니로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해룡은 늘 말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 덕분입니다. 그 말에 김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없이 해룡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의로움은 반드시 빛을 낸다는 말이 되었다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